언제나 그렇듯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지금 다쳐가지고 도로 쪽에 누워있거든요. 피를 막 흘리면서 1층에 있어요. 도로 쪽에. 예, 남자분이에요? 네. 입에서 지금 막 얼굴에서 피가 지금 엄청 많이 쏟아져 나거든요.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과 경찰이 곧장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남자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부검을 해봤는데 경동맥을 깊숙하게 좀 들어간 상태예요. 경동맥하고 가슴 옆구리 해서 모두 7군데가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로변에서 게다가 오가는 사람도 많은 퇴근 시간에 벌어진 대담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근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범행 도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척추 뼈칼이라고 하는데요. 갈비하고 뼈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칼입니다.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흉기를 보란듯이 범행 현장 인근에 버리고 간 잔혹한 살인. 그의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범행을 하고 도망간 게 1분, 채 1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범행했고 범행 현장에 남긴 게 없었습니다. 버려진 범행 도구에 피해자의 혈흔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현장에도 범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려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이요. 모든 것은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찔렀다고 할까요? 칼을 굉장히 잘 쓴다. 사람이 절명할 수 있는 부위만 골라서 급소만 찔렀다. 그리고 사건 발생 7개월 후 밤낮을 잊은 경찰의 집요하고도 필사적인 추격 끝에 범인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태권도도 했고요. 중국 무술도 했고 도합에서 한 20단 된다. 경찰은 7개월 만에 중국 동포 48살 코 씨를 피의자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씨는 4천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술 경력 20단, 올해 나이 48의 중국에서 온 청부 살해범 황 씨. 그는 누구인가?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그 피말리는 추적의 시작은 사건 현장 인근을 비추고 있던 CCTV였습니다. 경찰은 곧장 범행 현장 주변 120여 대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피해자 사무실 주변을 맴돌던 남성의 모습이 담긴 21개의 CCTV를 발췌했습니다. 마치 출퇴근을 하듯 매일같이 범행 현장에 들러 피해자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범행 후 어떻게 도주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걸으면서 밤낮으로 범행 현장 주변을 탐색하는 그의 발걸음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자의 동선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의 인상착의에 주목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과학적 수사 기법이 총동원됐습니다. 첫 번째, CCTV 화질을 개선해 얼굴 특징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그 얼굴의 윤곽선, 특히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에 음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CCTV 속 용의자의 키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수 영상 분석팀의 실험까지 더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용의자가 섰던 위치고요. 여기가 이제 왼쪽 발, 오른쪽 발 위치고요. 이 지점을 반복해서 지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CCTV에서 범인이 찍혔던 곳과 같은 위치에 각기 키가 다른 여러 사람을 똑같이 지나가게 한 후 화면 속 범인의 키와 대조, 실제 키를 추론해내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64에서 164.8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CCTV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그의 독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외족, 즉 발끝이 진행 방향의 바깥쪽으로 향하게 걷는데 반해서 CCTV 속 범인의 경우에는 내족, 즉 발끝이 안쪽으로 향하게 걷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인 남자인 경우에는 내족지 모형이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쪽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양쪽이 동시에 오는 그 분은 아주 매우 드물죠. 그 특이한 걸음걸이는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안쪽에 있는 CCTV. 저 안쪽이 저거. 예.
이것은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120여 개의 CCTV 중 한 대였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차도를 비추고 있는 CCTV 상에 내족지 보행으로 걸어가고 있는 용의자의 두 다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2분여 후 용의자가 다시 반대편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정확하게 2분 47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옆에 들어갈 만한 장소가 있는지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2분 47초의 짧은 시간 내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은 인근의 공중전화와 현금 인출기뿐이었습니다. 딱 2시 28분에서 30분 사이에 저 CD기에서 누군가가 이용한 내역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범인이고. ATM기에서 확보된 자료는 카드에 가입자 이름,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무실 앞에서 기나긴 잠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둘러보고 나오는데 계단에서 마주치면서 이렇게 오는데 견눈질 딱 했는데 처음에 그 올라올 때 딱 보는데 이제 딱 끼치잖아요. 사진만 보고 있다가 실물을 그때 처음으로 봤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희열이 그냥 팍 솟구친다고 봐요. 그런 느낌이에요. 짙은 어둠 속에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잠시 후 방역 1팀장 병이 누구야? 응? 다ним할 수 있고, 일반인 들어갈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권리 있어. 알았지? 10여 명의 강력기 형사들에게 포위된 채 그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항하던 범인을 제압한 후 형사들이 들어선 곳은 그가 머물고 있던 운신처. 범인은 어느덧 차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이근석 사장 이 3월 20일 날 19시 16분에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어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형사들의 손이 구석구석 방안을 훑기 시작합니다. 장롱 위 먼지 하나까지 확인해가며 형사들이 찾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장롱 속에 있었죠. 저 먼저 천천히. 여기 핸드폰 바로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품들입니다. 그런데 바쁘게 압수 목록을 채워가는 형사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모습을 여유로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황 씨입니다. 황 씨에게 피해자 최 씨에 관한 살인 의뢰가 들어온 것은 지난 2013년 11월경. 이른 1,500만 원의 착수금을 받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조사자들이 살해 대상자의 이름, 연락처, 회사 주소, 사는 외가 어디쯤이고 이 사람이 뭔 차를 타고 다니는 것까지 다 적어줬다고 합니다. 벽지에다가. 범행 대상인 최 씨에 대한 정보를 건네받은 황 씨는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저장한 후 증거를 인멸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누가 그에게 살인을 의뢰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중이던 형사는 황 씨의 가방 안에서 손때 묻은 수첩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안에 적힌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죽은 사람을 놓고 이 돌아가신 분을 놓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한 범행은 순순히 인정했던 황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남자와 출처에 대해서만큼은 일제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을 갔다 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신경의 변화를 이제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애우고 있던 차량 번호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황 씨 말에 따르면 자신에게 살해 대상으로 처음 의뢰되었던 사람이 최 씨가 아닌 사진 속 남자였다는 겁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첫 번째 범행 대상에 대한 사진과 기본 정보들을 받은 것은 지난 2013년 10월경.
황 씨는 곧장 남자가 다니는 회사부터 탐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이제 퇴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를 찾을 수 없으니까 11월경에 이제 이게 바뀝니다. 대상이. 첫 번째 대상자를 살해하기가 여의치 않음을 전하자 의뢰인이 대상자를 최 씨로 바꿨다는 겁니다. 둘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놀랍게도 첫 번째 살해 대상자였던 남자는 피해자 최 씨가 사장으로 있던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던 겁니다. 그 회사 내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살해 대상자였던 소송 담당 직원, 그리고 두 번째 살해 대상자였던 사장 최 씨, 이 둘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의뢰인. 그들 사이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살인 사건이 일어날 즈음 그 직원이 담당했던 소송 자료들을 흩어보던 중 눈에 띄는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한 건설 회사와 이어져 온 기나긴 소송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회사가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이어져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소송의 시작은 사업비 약 3천억 원 규모의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최 씨의 회사와 손잡고 토지 매입을 담당했던 상대 측 건설 회사에서 전체 토지 매입의 실패, 계약이 파기됐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최초 교사자하고 피해자 측하고 11건의 소송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 소송의 마지막이 2013년 7월에 피해자가 강제집행 면탈죄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 최 씨의 회사와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그쪽 직원을 회유 협박했던 이가 바로 상대 건설 회사의 사장 박 씨였다는 겁니다. 체포된 황 씨 또한 박 씨를 청부살인의 의뢰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경에 최초 교사자가 중간 교사자한테 와서 그 작업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작업을 할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뢰인인 박 씨와 실행자인 황 씨 사이에 또 한 명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중간 교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였습니다. 살인 피의자 황 씨의 말에 따르면 김 씨는 의뢰자 박 씨로부터 살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입수, 실행자인 자신에게 전달하고 범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3월 20일 저녁 7시경 그가 최 씨를 살해한 후 사건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낚시하는 사진을 전송하여 범행의 성공을 알린 것 또한 중간 교사자인 김 씨였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김 씨가 의뢰자인 박 씨와 25초간의 짧은 통화를 한 것 또한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자와 실행자 황 씨 사이에는 그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치밀하게 계획된 이중 청부였다는 겁니다. 이 세 명은 어떤 인연이었을까? 일 때문에 중국과의 왕래가 잦았다는 김 씨. 그가 형 동생하며 최근까지 가깝게 지냈던 이가 바로 황 씨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된 것은 연변에서 열렸던 한 무도 대회였다고 합니다. 무도인으로서 맺어진 인연은 낯선 한국 땅에 온 황 씨에게는 더없이 중요했을 거라는 겁니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말은 취소할게, 이 돈 가져가시고 나는 갈래요. 이건 못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면 자기의 그런 무거운 입, 남자다움, 무도인으로서의 신의 이런 것을 자기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 막다른 골목에 똑같은 상태로 그 원청자 씨에게 어떤 신뢰관계와 그동안 자기에 대한 후원, 여기에 자기도 무도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부심, 과시욕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되면서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살인을 의뢰한 자와 의뢰받은 자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긴 황 씨까지 그렇게 모두가 잔혹한 범죄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